지금은 현재 기축 통화국들 중심으로 예. 정부 중심의 예. 대투자의 시대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지금 사이클에서는 시장 경제에 모든 걸 맡기지 않을 겁니다. 과거에 70년도에 폴 볼커가 금리를 막 올렸잖아요. 예. 그때랑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서 오세요, 성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최근에 본 게 몇 주 전이죠? 여기서는 한 달 전. 한 달 전. 9월 초에 나왔으니까 9월 제가 초에. 예. 두 달 전. 그때 제가 뭐 좀 어려운 내용 많이 말씀하셨고 네, 그렇죠. 유동성이 어떻고 뭐 래퍼가 어떻고 해서 머리에 약간 쥐가 났었는데 기억나는 거는 10월 달에 좋을 겁니다 했는데 네. 그게 미국이 좋다는 얘기였습니까? 한국이 좋다는 얘기였습니까? 미국이죠. 저는 한국 이야기는 별로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어디 미국 시민권자세요? 아니요. 미국 중심으로 분석을 많이 하고 예. 미국 중심으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제일 많이 분석한 것 중심으로 시청자들한테 좀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국은 사실 제가 뭐 미국 공부하는 것만큼 또 안 하기 때문에 제가 한국이 뭐 어떻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렇게를 좀 제 나름 뭐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해서 좀 한국에 대한 생각도 있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전 지금 미국 시장을 잘 분석해야 한국 시장도 잘 분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 기업만 보고 투자하기는 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한국도 어떻게 될 거라 정도로 분석해보면 어떨까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도 아니 그 말씀에도 처음부터 또 네, 반론을 제기하자면 네, 미국 시장 잘 분석해서 네, 미국이 잘 가면 우리도 잘 간다라든지 네, 미국이 여기서 조금 이렇게 숨이 턱에 찬 것 같다 좀 밀릴 것 같다 하면 우리도 좀 조심해야 되는지 이렇게 되는데 우리 지금 미국장 따라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예. 과거에는 네. 미국이 긴축을 하면 전 세계가 긴축을 하면 따라왔어요. 그러면서 뭐가 뻥 터지면서 미국이 급격하게 완화로 돌았습니다. 네. 그럼 결국은 달러가 강세를 가다가 예. 달러가 약세를 가는 흐름이었고 예. 시장은 다 같이 안 좋아지다가 네. 완화적으로 돌면서 그 예. 달러가 전 세계로 풀리는 개념이었어요. 과거에 조금 네. 힘들었다 싶을 네. 때는 지금은 2022년부터 금리를 이제 올리기 시작했고 네. 이제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 그렇게 급격하게 내리는 시기와는 지금 달라요. 그러면 달러가 전 세계로 풀리는 개념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은 미국은 정부가 달러를 만들어내서 네. 그거를 미국 민간과 예. 다른 글로벌로 풀어줍니다. 예. 우리는 달러를 모두가 쓰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지금은 미국 정부가 예. 미국 민간에게만 집중적으로 돈을 풀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 중심으로만. 미국 기업들 중심으로. 네. 그러면 100을 풀어도 예전에는 6대 4로 갔다고 하면 지금 100을 풀면 9대 1도 안 갑니다. 무슨 말씀이죠? 다시. 돈을 풀면 정부가 돈을 찍어내서 네. 누군가에 돈을 줄 거 아니에요. 주죠. 그거를 과거에 금융위기 때 터지고 나서 이럴 때 예. 보면 100을 풀어주면 미국 민간으로 한 6 정도 가고 60 정도 가고 나머지 40은 해외 글로벌로 다 미국 갔다는 거죠. 바깥으로. 네, 미국 바깥으로. 네. 근데 지금은 90%가 예. 미국 민간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도 해외로 안 빠져나가고 지금은 빠져나가는 수준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돈까지 지금 다 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정부 부채를 발행을 하면 그거를 우리나라는 적자 국채 발행 그리고 뭐 정부 부채가 커진다 이렇게만 그냥 생각하거든요. 그럼 미국이 네. 위험하다.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지금 미국이 정부 부채를 계속 풀잖아요. 네. 해외가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정부 부채를 발행을 하면 해외에 있는 돈들이 더 미국으로 지금 더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 과장님. 네. 천천히 갑시다. 네. 제가 일단은 뭐 너무 서론부터 부탁은 지난번보다는 쉽게 말씀해 그렇죠, 주시고 그렇죠. 네. 저나 우리 시청자분들 머리에 쥐 안 나도록 네. 일주일 내내 시장에 이렇게 시달렸는데 네. 인포맥스 라이브 들어와가지고 또 한 시간 또 그 노란 우산 그 성상인 과장 때문에 또 머리에 쥐 났다 소리 듣기 싫고 네. 그다음 두 번째 말씀 잘하셔야 돼요. 네. 이제 옛날에 성상현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뭐랄까 우리 좀 생색 좀 넣읍시다. 우리 연합 인포맥스 라이브에 이제 성 과장님 나오고 나서 네. 이 좁은 바닥에서 저런 인재가 해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막 불려다니시고 이제 뭐 공중파에도 나가시잖아. 아니에요. 아니 내가 보기에 이거 아니에요. 성산문일의 성시 중에 가수 성시경 씨 다음으로 이렇게 성시 중에 유명한 사람은 이제 모처럼 봤는데.
이제 말 한마디 한마디 지금부터 미국 무조건 좋아요 했다가 또 미국 들어갔다가 혹시나 미국 꼭지 근처면 또 욕 먹습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9월 지난번에 제가 9월 달에 나왔잖아요. 네. 9월 시장에 대해서 전 9월 달에 장을 좀 하락을 봤었고 10월 달에 상승을 전망했어요. 근데 9월 달도 보면 9월 첫째 주만 하락을 하고 예. 그 뒤로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음. 그리고 10월 달까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죠. 이것도 이따가 한번 보기 한번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내립니다, 오릅니다에 집중을 하지 마시고 9월 달에는 왜 내린다고 생각을 했는지를 저 드렸던 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만약에 반대로 갔다고 하면 제가 말한 거랑 예. 그러면 결과 자체도 반대로 갈 수 있다라는 걸 시청자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유동성이 긴축이 된다고 하면서 제가 주식시장 하락을 봤다고 하면 예. 유동성이 9월 달에 만약에 풀리기 시작했다고 그냥 제가 말한 거랑 반대로 가기 시작했다. 그 보는 법은 제가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네. 그러면 주식시장이 상승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고 본인만의 생각으로 판단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를 결론을 너무 집중하지 말고 네. 그 근거를 보시고 그 근거대로 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결론대로 갈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 근거가 만약에 제가 말한 거랑 반대로 갔다? 그러면 반대되는 결과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이따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거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자료에서 매우 좀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빨리 끝내고 저는 오늘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국의 패권 전쟁. 패권 전쟁. 네. 그리고 미국의 리쇼어링. 리쇼어링. 이거는 뭐 당장 올해 4분기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앞으로 향후 1, 2년, 길게는 향후 5년까지도 매우 중요한 그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어떻게 좀 보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패권 경쟁이라 하셨는데 네. 미국의 뭐 2차 대전 이후 조금 더 일찍 잡으면 1차 세계 대전 이후로 이렇게 슬금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온 네. 그 패권이 네. 지금 미국의 패권에 한번 맞짱 뜨자 하는 데가 누군데요, 지금? 지금 국가로 치면 중국이죠. G2니까. 이게 중국 지금 제코가 석자인데 지금 뭐 미국하고 패권 경쟁 됩니까, 지금? 중국은 지금 자기 나라가 뭐 안 좋은 거 맞아요. 그런데 생성형 AI 특허 건수나 네? 생성형 AI 특허 건수 생성형 그러니까 AI 관련된 예, 특허된 예, 건수 예. 그리고 지금 전기차의 수준 과거에는 미국이 첨단 기술은 자기들이 하고 나머지 공장들은 다 중국에 외주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랬죠. 그냥 만들어주는 느낌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런 중국이 예. 기술의 진보가 이만큼 따라왔다는 겁니다. 아하. 기술의 진보가 따라오고 국방력이 따라오고 그러면 결국은 통화만 누군가 같이 써준다라고 하면 패권은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어요. 미국은 그거를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좀 보고 있고 예. 그래서 이 패권의 격차를 지금부터는 다시 벌리려고 합니다. 예. 이게 예전에 네덜란드가 17세기에 동인도 회사를 토대해서 해양무역을 장악했어요. 예. 해양무역을 장악하고 난 뒤에 이제 자유무역 경제로 갔다가 자유무역 경제로 가면 결국은 계속 자기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하고 인건비 올라가고 원래 기본적인 나라가 흘러가는 방식이거든요. 네. 어느 순간이 되면 이거를 위협하는 나라가 생깁니다. 어허. 당시에 17세기 네덜란드에서 18세기, 19세기로 넘어간 게 영국이었어요. 예. 영국이 그 해상무역을 장악했습니다. 어떻게 장악했냐면 네덜란드는 자유무역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영국은 당시에 보호무역을 하고 있었어요. 네. 자국의 산업을 이렇게 살리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러면서 자국의 힘을 계속 기르고 있는 상황에서 패권이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영국이 18세기, 19세기를 이끌고 가다가 산업혁명도 다 영국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다가 똑같이 또 자유무역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 넘어간 게 미국입니다.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뭐 1차 대전, 2차 대전 이후에 사실상 파운드화가 달러로 넘어갔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면 뭐 미국이 영국보다 영국이 네덜란드보다 무조건 강했냐? 또 그것도 아니었지만 지는 나라와 뜨는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크로스가 생깁니다. 예. 거기서 만약에 정책을 잘못한다고 하면 패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어떻게 보면 뭐 과거 한 40년 동안 지금 계속 패권을 유지하면서 왔잖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도 어마어마한 자유무역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미국의 인건비는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면 힘든 일은 절대 안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국의 공장들을
힘든 것들은 다 외주줬어요. 예, 아웃소싱. 예, 예.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 건설하는 공장들은 거의 없어졌어요. 그냥 소수의 그냥 부가가치가 높은 것들만 남아있지. 그게 과거의 나라들이 패권을 잃었던 거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지금 왜 리쇼어링을 하냐? 왜 보호무역을 하냐? 보호무역을 하면 미국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해야 돼요. 왜냐하면 더 이상 넘어가면 기술이든 뭐든 다 이렇게 따라잡힙니다. 예. 그리고 항상 누군가께서 1등을 하고 있으면 다른 세력들은 결합을 해서 이 나라를 치려고 하거든요. 예. 그 2등을 주도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왜냐하면 얘가 혼자서 다 해먹는 것 같거든. 그러다 보면, 그래서 미국은 지금 그런 상황을 느꼈다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 이 리쇼어링과 패권 전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고 하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리는 코로나를 겪었지만 2022년부터 지금 2024년까지 그리고 앞으로 내년, 내후년까지는 지금은 현재 기축 통화국들 중심으로 예. 정부 중심의 예. 대투자의 시대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대투자. 네. 산업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우리는 평화의 시대에 살았지만 네. 이제는 투자를 통해 가지고 특히나 우리나라가 잘 살자고 하는 보호무역을 통해서 여기서 우리나라는 한국 아닙니다. 미국, 각자의 각자의 선진국들, 나라. 각자의 나라들이 우리는 2030, 뭐 우리는 2035, 우리는 2050 이런 식으로 산업을 다시 다 끌어올리려고 지금 다 발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지금 저는 미국만 말씀드리고 있지만 네네네. 영국도 최근에 그걸 발표했고 네. 그게 보면 전부 다 우리의 국방을 강하게 하자, 우리의 산업을 강하게 하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이 이렇게 지금 부채가 지금 많이 쌓여 있고 부채 위기거든요. 그리고 패권도 지금 중국이 따라오고 있어서 패권 위기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올라가서 국가 부채 비율이 올라가서 만약에 금리가 올라간다고 쳐요. 이걸 가만 놔두겠어요?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자기들의 성장이 다시 만약에 다시 부양이 안 되기 시작하면 이 산업들이 성장이 안 되는데 네. 저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지금 사이클에서는 시장 경제에 모든 걸 맡기지 않을 겁니다. 미국도. 네, 자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니까 네. 특히나 뭐 위협을 줄 수 있는 금리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절대로 시장 경제가 그냥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캐치 펀드들이 뭐 그거를 해서 뭐 채권 자경단처럼 해서 그렇게 해서 금리를 올리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자시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과거에 70년도에 폴 볼커가 금리를 막 올렸잖아요. 예. 그때랑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때는 미국이 패권을 잡았던 시기였고 시작하는 시기였고 국가 부채 비율 자체가 GDP 대비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랑 시대는 완전 다르다는 거죠. 지금은 제국이 사이클상 보면 내려오는 상황이었고 국가 부채는 이만큼 쌓여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막 올라가게 하면 국가 부채는 스노우볼 효과가 더 커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이 지금 패권을 유지하는데 완성시키지 못할 거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이번 사이클에서는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시장 경제에 모든 걸 맡기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미국은 저는 리쇼어링이랑 보호무역을 보면서 산업을 다시 재건하려고 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해리스가 얘기했어요. 민주당이 계속 가든 트럼프가 다시 재집권을 하든 상관없다. 둘 다 보호무역과 리쇼어링은 같이 있습니다. 대신 해리스는 니어쇼어링에서 근처에 있는 국가가 그래도 살려준다. 그러니까 리쇼어링은 모든 걸 다 미국으로 가져온다. 니어쇼어링은 우리랑 우방국들한테는 그래도 캐나다, 조금 공장을 지어준다. 뭐 아시아 쪽 같으면 한국 정도까지는. 왜냐하면 이게 미국은 이번에 코로나 때 확실하게 느꼈어요. 모든 걸 아웃소싱을 주니까 공급망이 문제가 돼버리면 그랬죠. 우리 쪽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 예. 저는 이번에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리스크는 공급망 이슈라고 보거든요. 예. 뭐 돈이 많이 풀려서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린 상황에서 공급망이 막혀버리니까 그럼 마스크 가격이 500원에서 5만 원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느꼈던 거예요. 이게 다 아웃소싱을 주면 안 되겠구나. 네, 네. 우리가 지금 돈이 들더라도 네. 우리나라의 공장을 최대한 가지고 오고 예. 뭔가 이게 길게 가서 가지고 오는 그런 공급망이 아니라 근처에 바로바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정도까지만 우리는 공급망을 구축하자라는 거를 저는 미국이 생각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서론이 너무 길어지긴 하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2차 대전 이후에 유럽들끼리 싸웠잖아요. 그러다가 유럽들이 다 망해버렸잖아요. 예. 그거를 재건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돈을 빌려야 됐거든요. 그게 미국이 돈을 빌려줬어요. 유럽 국가들한테. 예.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서. 예. 그때 미국이 유럽에 빌려줬던 돈이 미국 GDP가 5% 정도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 얼마 풀린지 아세요? 얼마죠? GDP 20%. 아, 지금은 돈은 절대 사라지지 않거든요. 푼 돈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죠. 종이돈 그 라이터로 태워서 사라지는 거 그런 거 말고는 돈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네. 어디든가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요. 미국 GDP의 20%를 코로나 시기에 그냥 풀었습니다. 민간에다가. 지금 미국 정부는 네. 산업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 그 돈을 다시 정부로 가지고 올려갑니다. 그걸 바로 국채 발행으로 하고 있고요. 네. 민간에다 돈을 줬어요. 네. 근데 그 돈을 민간들이 지금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디 쓸지 몰라요. 네. 나는 근데 산업화를 시키고 싶어요. 재산업화를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예. 근데 돈을 연준한테 돈을 더 찍어서 이걸 사라고 하면 화폐를 더 찍어내는 개념인데 이렇게는 또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시중에 있는 돈들이 많은 걸 아니까. 네. 그 돈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정부는 국채를 발행합니다. 그리고 민간의 현금과 맞바꿔치기를 합니다. 예. 그 민간은 현금이 아닌 국채를 들고 가죠. 예. 정부는 현금을 몽땅 들고 오죠. 이걸 가지고 정부는 지원하려고 하는 산업에 지원을 합니다. 민간은 국채를 샀잖아요. 네. MF에 돈을 넣었잖아요. 예. 지금 금리가 높잖아요. 네. 그러면 고금리의 이자가 나옵니다. 그래요. 그럼 절대로 소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100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5% MF에 넣으면 5억이 이자 나오잖아요, 연간. 예. 5억만 받으면 이걸 소비로 씁니다. 소비가 끊기지 않고. 근데 내가 100억이 있는데 어디 투자할지 없나 이렇게 가면 이상한 데 투자를 해버려요. 그러면 뭔가 미국이 산업 재건을 하려고 하는 산업으로 재건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너 100억 있어? 나 국채 100억이랑 바꿔치기를 했어요. 대신 너 5억에 대한 이자는 계속 나오잖아. 그걸로 너 소비해. 그러면 침체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계속 올랐잖아요. 예. 미국의 기준금리가 2021년부터 5.5%까지 올랐잖아요. 예. 근데 미국의 소비가 꺾였습니까? 하나도 안 꺾였어요. 물론 풀어준 돈이 있었죠. 초과저축. 근데 전 초과저축도 초과저축이지만 MF에서 나오는 이자, 뭐 은행에도 돈을 넣겠죠 당연히. 그런 데서 나오는 이자들이 워낙에 고금리였고 계속 사람들이 소비를 잘할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는 수준의 금리였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제로금리에서 5%를 갔으니까. 그러니까. 100억 있어도 제로금리면 0%잖아요 이자가. 예, 근데 5%면 5억씩 줍니다. 예. 그럼 1년에 거의 4천만 원씩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소비가 절대 안 꺾입니다. 그래서 지금 브로드웨이 이런 데 보면 미국 브로드웨이 보는 가격 있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높게 지불하면서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미국의 소비가 미국 GDP의 70%를 이끌고 가는데 지금 미국 상위권 20%의 소득 상위권 20%가 미국 전체 소비의 40%를 지금 자주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돈을 다 여유자금을 MF나 이런 데 돈을 넣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소비가 절대 안 꺾입니다. 이 사람들 소비가 언제 꺾이냐면요. 아이러니하지만 금리가 떨어질 때 꺾입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소비가 점점 둔화가 됩니다. 저는 네. 그거를 내년부터 사이클을 보고 있고 근데 소비가 둔화된다고 미국은 절대로 성장이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소비가 떨어지면 미국 성장률의 주축인 통화 속도는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통화량 있잖아요. M2 통화량. 사람들이 금리가 떨어지면 소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금리가 떨어지니까 MF에서 돈을 빼요. 네. 그리고 다른 데 투자를 합니다. 그때는. 그러면 자산시장이 이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 내년도 시장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 지금의 이렇게 뜨거운 소비는 떨어질 수 있다. 대신 뭐 소비가 무너지진 않는다. 왜냐하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제로로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조금씩 떨어뜨리려고 보고 있어요. 소비가 급격하게 안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근데 소비가 떨어지면 결국은 인플레이션 이런 거 좀 어느 정도 둔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개인들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둔화가 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는 떨어지고 뭐 기간도 똑같습니다. 기간도. 네. 그럼 이 돈을 어딘가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죠. 내가 자신감이 이제 연착륙이구나.
자신감이 있으면 이거를 어느 곳에 진짜 투자를 합니다. 그 돈을 빼서. 그 저는 사실 내년 사이클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지금 서론인데 너무 길게 해가지고 이 서론을 좀 한번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일단 제가 9월 달에 제가 복귀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9월 달에 미국의 영내포가 충전이 되면서 9월 달은 유동성이 긴축될 거라고 봤었어요. 그 가장 네. 큰 이유가 미국의 영내포는 당시에 기준금리 인하하기 전에 영내포는 당시에 5.3%를 돈을 주고 있었어요. 이자를. 근데 1개월 금리는 8월 달에는 5.35, 5.36이었어요. 예. 그런데 9월 초가 되면서 이 1개월 금리가 예. 기준금리 25bp를 반영을 하면서 5.3%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영내포에서 돈을 빼가지고 국채를 사던 수요가 더 이상 이제 없을 거다. 그러면서 영내포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이쪽으로 돈이 더 갈 거라는 게 제 전망이었고, 연준의 그 대차 대조표에서 영내포가 충전이 되거나 연준의 재무부의 현금 잔고가 충전이 되면 시중의 유동성이 긴축되는데, 저는 9월 달에 영내포가 충전될 걸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1개월 금리는 원래는 영내포보다 금리가 높았지만 기준금리 인하를 9월 초부터 반영하기 시작했고 9월 17일 FOMC에서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미 9월 그 영내포 금리보다 떨어져 있었고, 그러면 더 이상 영내포에 돈이 빠져나오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그래프 보시면, 보라색 그래프 보시면 영내포가 9월 달부터 해서 쭉 계속 빠졌어요. 이 이유가 원래 이론상으로는 영내포 금리가 1개월보다 금리가 높으면 영내포에서 자금이 이렇게 시중으로 방출이 안 돼야 되는데, 당시에 9월 둘째 주부터 닉 티메러스가 50pp 인하에 대한 기사를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젠순왕 CEO가 AI 수요는 여전히 빵빵하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영내포에 돈을 넣고 있기보다는 영내포에서 빠르게 돈을 빼가지고 추가 25bp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단기 채권을 더 사기 시작했고, 그리고 영내포에서, 그러니까 MF에서도 영내포는 5.30을 줬지만 주식을 사려고 돈을 빌리는 수요도 있었거든요. 돈 좀 빌려달라. 그거는 5.31, 5.32에 돈을 주고 있었어요. 근데 영내포에서 돈을 빼서 주식 사려고 하는 사람 돈을 빌려주면 그 사람들은 그 돈을 빌려서 주식을 그냥 나스닥을 산 겁니다. 그래서 9월 둘째 주부터 영내포 돈이 쫙 빠지면서 이 돈들이 국채 시장으로도 가고, 물론 기준금리보다, 영내포 금리보다 낮은 1개월 금리였지만 그것도 사고, 왜냐하면 25bp 더 먹을 수 있으니까. 50bp 인하를 해버리면 추가적으로 자본 차익이 더 생기잖아요. 그리고 주식을 사려고 돈을 빌리려고 하는 수요도 꽤 많았거든요. AI 수요 빵빵하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현금이 없어요. 돈을 빌려고 하면 그 MF한테 돈 빌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MF는 뭐 더 비싸게 돈 빌려달라고, 영내포 금리보다 더 비싸게 돈 빌려가려고 하니까 돈을 빌려준 거고, 돈을 빌려간 헤지펀드들은 그 돈으로 나스닥을 산 겁니다. 그래서 9월 초부터 9월 첫째 주만 장이 좀 빠지고 9월 둘째 주부터 해가지고 주식시장도 좋았고 금리시장도 좋았어요. 이게 보라색 그래프 보면 영내포가 이렇게 쫙 빠지는 거거든요. 10월 달도 똑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9월 달에 영내포가 충전이 되면서 올라오면서 유동성이 긴축될 걸로 봤었는데, 실제로 9월 달에는 영내포가 시중으로 다 방출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동성이 시중으로 계속 풀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대응을 달리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뭐 매일매일 나와서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9월 달에는 시장이 조정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영내포 긴축이 실제로 안 일어났고, 제가 생각했던 거랑 반대로 영내포가 방출이 되면서 수준 유동성이 9월 달에 실제로 공급이 됐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너 9월 달에 빠진다고 했잖아. 왜 네 말대로 안 갔어? 그렇게 생각하면 앞에 이론 근거는 다 안 보고 그냥 결과만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한번 나중에 전에 했던 방송을 한번 보시고, 그때 제가 왜 영내포로 긴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를 한번 보시면, 지금 왜 9월 달부터 9월 둘째 주부터 시장이 좋았던지도 한번 복기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10월 달도 계속 보라색 보시면 영내포에서 시중으로 계속 방출을 했습니다. 보라색 그래프가 쭉 떨어지잖아요. 이 돈이 계속 시중으로 계속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9월 달부터 유동성 긴축이 거의 안 일어났고, 9월 둘째 주부터는 10월 달에도 계속 그 흐름이 계속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좀 그렇게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 되고,
저는 일단 유동성만 놓고 보면 4분기뿐만이 아니라 내년 1분기까지는 시중 유동성이 좋을 거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선 전후로 변동성이 생기거나 장이 좀 뭐 빠진다라고 하면 계속 분할로 매수를 해나가는 접근이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가장 큰 미국 이유가 베이스는? 영내포가 지금 한 2천억 달러 남아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시중으로 풀릴 수 있는 돈이 아직 남아 있고요. 그리고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잔고 지금 한 8천억 달러 정도 있어요. 그거는 뭐 문제가 되면 풀어주겠다 이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시중으로 계속 방출을 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연준의 영내포의 2천억 달러,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8천억 달러가 올해 4분기에는 계속 시중으로 풀릴 수 있다는 개념이고 내년 1분기에도 풀릴 수 있다고 보는 게 내년 1월 1일에 재무부의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부채 한도 협상을 하면 부채가 우리가 지금 35조 달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부채를 더 올려서 확대 재정 운영을 하겠다라는 걸 협상을 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게 협상이 바로 안 돼요. 바로 안 되면 부채를 더 많이 못 찍어내잖아요. 재정 적자를. 그래서 매번 무슨 해프닝처럼 겪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신용등급 하락 뭐 이슈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역으로 보는 게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되면 예. 부채 한도 협상이 되면 또 국채를 또 엄청 발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중에 있는 돈들을 또 막 긴축을 시켜서 끌어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협상이 안 되면 재무부에 가지고 있는 현금 잔고를 계속 시중으로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매달 나가는 돈들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협상은 1월 1일에 절대 될 일이 없다. 빨라도 4월달 정도 될 것 같다. 그래서 내년 1분기까지 유동성 시장을 나쁘지 않게 보는 게 1분기까지는 재무부가 부채 한도 협상이 되기 전까지는 가지고 있는 현금을 계속 풀어줄 거다. 그래서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빠져도 다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힘이 계속 생길 것이라고 저는 내년 1분기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뭐 부채 한도 협상이 진짜로 되면 재무부는 대규모 국채 발행을 할 거예요, 또. 그러면 일시적으로 긴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채 발행을 쫙 하면 또 결국 시중에 유동성을 끌어온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또 시장의 변동성이 그때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9월 달에 한번 복귀를 드리면 9월 달에는 저는 유동성 영내포에 대한 긴축을 받지만 영내포 충전을 받지만 실제로 영내포는 방출되었다. 그게 연준 닉 티메러스가 기사를 먼저 흘렸다. 50bp 인하에 되는 걸.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AI 수요가 빵빵하다라고 해서 주식 사도 된다라는 거를 젠수랑이 또 내러티브를 던졌다. 그러면서 영래포에 있는 돈들이 빠져나오면서 시중으로 들어왔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4분기랑 내년 1분기를 좋게 보는 이유는 여전히 영래포에는 2천억 달러가 있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은 8천억 달러가 있다. 이 돈은 결국은 시중으로 풀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변동성이 생길 때마다는 매수를 해도 된다. 예. 물론 부채 한도 협상이 일어나면 그때는 좀 피해야 된다. 근데 부채 한도 협상이 1월 1일에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계속 협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대선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되면 행정부의 임기시작은 1월 20일입니다. 그럼 절대로 1월 1일에 협상이 될 일이 없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이. 그래서 그런 거를 보더라도 일단 부채 한도 협상이 되기 전까지는 시중의 유동성은 괜찮을 거라는 걸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금리 많이 올라가지만 다음 주에 일단 재무부에서 발표하는 QRA 분기별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를 하거든요. 예. 그걸 기점으로 해서 국채도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하. 국채 금리 지금 올라가는 지금 것도. 4.1, 4.2까지 왔는 미국채 수익률 네. 더 오를 여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 저는 일단 밴드를 내년 똑같지만 미국채 10년 같은 경우에는 한 3.5에서 4.5를 보고 있어요. 3.5에서 4.5.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지금 4.2까지 지금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올라갈 수 있는 룸보다는 떨어질 수 있는 룸이 있다고 보고 있고 대신 저는 국채는 미국의 성장이 견고하면 장기 국채로 돈을 많이 먹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사서 10년 동안 뭐 4.2%를 매년 이자로 받아 먹겠다라는 생각이면 사줘도 되는데 내가 이걸 주식처럼 사서 막 레버리지로 사가지고 뭐 성과를 많이 내겠다 자본 차익으로 그렇게 하려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와야 돼요. 근데 저는 일단 침체가 안 온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장기 국채를 트레이딩용으로 하기는 진짜로 어려울 것이다. 특히나 이제 뭐 샀다 팔았다를 매일매일 하는 건 진짜 어려울 것이다. 차라리 주식으로 하는 게 차라리 편하시다. 왜냐하면 우상향하는 자산을 사야지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자산은 트레이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으로 일단 시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가져오신 자료 중에 네. 미국의 요거 이게 몇 페이지인가? 13페이지구나. 네. 이 슬라이드가 눈길을 끄는데 제목 어떤 거요? 국채 대부분이 로컬 보유하고 있다. 아, 네네. 아니 지금 지난주에 나왔던 미국의 재정 수지가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재정 수지 적자가 1조 8,330억 달러인데 네. 그러니까 2024 회계연도 이 미국의 회계연도가 2024 회계연도 같으면 작년 10월 1일부터 네. 금년 2024년 9월 30일까지가 그 1년 동안의 회계연도인데 네네. 적자가 1조 8,330억 달러. 네네. 전년비 8%나 올랐고 네. GDP 대비 비중은 6.4%대 그 전에 6.2에서 또 올라왔고. 네. 근데 놀라웠던 게 연방 부채에 지급한 이자 비용만 이 중에서 1조 1,330억 맞아요. 달러. 네. 그리고서 전년비 29% 급증. 네. 요까지만 읽으면은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지금 성 과장님은 이 부분도 별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보시는 건가? 제가 아까 전에 네. 말씀드렸듯이 국채 이자 있잖아요. 네. 이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네.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80%는 로컬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로컬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 국내 투자자들. 아하, 미국의 해외가 금융기관이 됐건. 네. 네. 그러면 이자도 그 기관들이 다 받아가는 겁니다. 남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부채가 생기더라도 1조 달러를 주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걸로 돈을 쓴다니까요. 바깥으로 나간 돈이 아니구나. 네. 저는 이게 패권 전쟁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네. 패권을 잃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패권을 미국이 잃지 지금 않는. 예, 미국이 아웃소싱해서 지금 제조업도 안 좋고 제조업 살릴 거다 하는 거는 제가 네. 이제 앞으로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예. 보통 패권이 넘어가는 나라들이잖아요. 예. 패권이 무너지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을 보면 항상 부채의 대부분은 외세가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그러면서 나라가 힘들어졌을 때, 슬로우 다운 될 때 절대 이 사람들은 리파이낸싱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빚지고 못 사는 거는 얘를 죽이고 싶은데 채권자 입장에서 죽이고 싶으면 예. 돈 빌려준 거 다 빼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죽는 거거든요. 과거에 17세기 네덜란드 그리고 18세기 영국 그리고 뭐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패권을 잃을 때 보면 부채의 대부분을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1차 대전, 2차 대전 다 했잖아요. 예. 할 때 그 자금 조달을 해외에서 엄청 조달했어요. 전비 조달을. 그게 근데 미국이 많이 빌렸습니다. 예. 그러면서 미국으로 뺏겨버렸잖아요. 패권이. 그런데 미국은 지금 국채의 80% 이상을 국내가 지금 다 가지고 있고 사실 일본은 일본도 비슷한 거 아닌가요? GDP 대비해가지고 부채 비율 더 높습니다. 200 몇십 프로 네. 아닌가? 예. 일본 근데 제일 왼쪽에 있잖아요. 표 보시면 대부분을 국내에서 국내 보유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중앙은행이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제일 왼쪽에 제일 보니까 왼쪽이 일본. 재팬인데 네. 지금 짙은 파란색은 외국인들이고 해외 투자자들. 네. 초록색이 도메스틱. 도메스틱. 네. 그래서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80%잖아요. 이게 보시면 유럽으로 가면 갈수록 해외 의존도가 높습니다. 제일 오른쪽이 그리스,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그리고 그러니까 또 뭡니까? 프랑스 있잖아요. 아일랜드, 프랑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지금 벨기움 뭐 이렇게 이런데.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지금 프랑스가 마탱이가 가는 이유가 있구나. 부채 비율 높다고 하면 이 해외 투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 안 두죠. 근데 미국은 부채 비율이 높지만 그 부채의 대부분 로컬에 두고 있고 네. 보통 나라가 망할 때 보면 나라가 다 힘들어졌을 때는 네 통 하나 내 통 하나 다 안 좋거든. 다 쓰레기거든요. 그래서 예. 그때 금을 누가 많이 보유하고 있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금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뭐 금본위자라는 건 안 하지만 금을 많이 들고 있는 애들은 그래도 네 통 하나는 그래도 안전하다. 예. 근데 미국이 지금 금 보유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8,100톤. 그리고 금 아니면 원유거든요. 석유. 그런데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도 미국입니다. 예.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에요. 예. 저는 이런 관점에서 미국은 달러 패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정부 부채를 저는 높아도 금리가 급등을 한다고 하면 로컬 수요로 충분히 다 수요를 받아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해외에서 안 사더라도 만약에 최악의 경우 해외에 네. 팔겠지만 네. 해외에서 안 사더라도 예. 해외 의존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관점도 있고 지금 최근에 금 엄청 올라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금은 원래 트레이딩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금에 대한 수요가 떨어져요 원래는. 왜냐하면 미국 채권 같은 경우에는 5%를 주는데 금은 이자를 안 주잖아요. 그래요. 그럼 이쪽으로 돈이 원래 가거든요. 예, 근데 예. 최근 놓고 보면 금리랑 관계없이 금은 올라가요. 그 이유, 통상적으로 달러 강세일 때는 금도 약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모든 상관관계가 깨졌다는 거죠. 깨졌죠. 맞아요. 그 이유가 저는 뭐 지금 사실 미국이 트럼프 때부터 보호무역을 시작했거든요. 지금 미국만 하는 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다 극우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다 보호무역에 가까운 정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나라들이. 네. 보통 보호무역의 끝은 국가 간 긴장을 유발시키고 전쟁으로 일어납니다. 과거에도.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거고 막 세금 때리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점점 더 쌓이는 울분들이 생기면서 그게 결국은 전쟁으로 이어졌는데 전쟁으로 이어지면 결정적으로 경제적 불안정이 커지거든요. 이 그래프는 미국 중앙은행들이 2010년부터 금을 어떻게 지금 매수하고 있는지인데요. 12페이지. 네. 2022년, 2023년부터 해가지고 금을 중앙은행들이 엄청 사고 있어요. 센트럴 뱅크 골드 디맨. 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네. 가격이랑 상관없이. 네. 저는 그래서 금을 과거에는 뭐 금리를 가지고 뭐 금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트레이딩 개념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모든 국가들이 금을 지금 어떻게 뭐 사재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언제 뭐가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고 뭔 일이 생각하는 벌어질지 것 몰라서. 같습니다. 예. 결국은 이게 뭐 제가 전쟁으로 이어진다 이건 아닌데 예. 전쟁으로 이어지면 결국은 금이 그 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가장 보호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그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지금 사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근데 일단 미국이 그래서 금 보유량도 지금 가장 높은 점도 전 미국이 달러 패권을 안 잃을 수 있다고 보는 것들도 뭐 원유도 최대 생산국, 그리고 금도 지금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국채도 지금 로컬 수요가 가장 많다. 이 세 개가 된다고 하면 결국은 국방력만 강하다고 하면요. 네. 패권이 잘 안 넘어가요. 그 국방력을 지금 미국은 AI로 지금 다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좀 주식시장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국방수권법을 통해서 국방수권법. 네, 매년 발표를 하거든요. 국방부에서. 네. AI와 반도체는 우리가 패권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국 옐런의 그러니까 재무부조차도 계속 지원을 해주잖아요. 지금 반도체법 뭐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팁스법, 반도체법, 뭐 인프라법. 그 전부 다 첨단 기술을 올리자라는 건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기업들이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재무부도 똑같고 국방부도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했을 때 예전에는 석유가 많으면 탱크도 끌고 가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의 전쟁은 저는 전력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냐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람이 안 싸울 거니까, 탱크가 안 싸울 거니까. 그리고 이제는 사람이 싸우는 시대는 거의 저는 끝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는 입장에서, 왜냐하면 지금 전부 다 지금 다 AI화 시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왜 미국이 지금 이 송전망을 이렇게 깔고 그걸 2050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면서 모든 송전망을 다 교체하겠다. 예. 그리고 우리는 데이터 센터를 다 지어내겠다. 왜냐하면 지금 전부 다 AI나 반도체에서 지금 쓰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데이터 센터가 무조건 필요하니까 이걸 왜 짓느냐를, 정부가 왜 이렇게 지원을 해주냐를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AI가 지금 과연 뭐 1, 2년 안에 끝날 사이클인지, 이게 뭐 향후 3년, 4년, 그리고 5년 이렇게 길게 갈 수 있는 사이클인지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결국은 기술의 진보는 절대로 이제 기업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부가 끌고 가는 사이클이 만약에 그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네. 그리고 기업들이 거기에 잘 붙어서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기술의 진보로 가거든요. 이게 인터넷 사이클도 그랬었고요. 네. 그 전에 1970년도 그때는 GPS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1940년도 세계대전 때 사실 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은 우리가 핵을 가지고 에너지를 공급하고 하는 이제 지금 이렇게 쓰고 있지만 다 국방을 다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겁니다. 저는 AI도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은 절대 멈추지 않을 거다, 정부에서는. 왜냐하면 부채는 자기들이 이렇게 관리하고, 네. 로컬로 관리하고, 만약에 달러가 좀 문제가 됐을 때 그거를 지켜줄 수 있는 금을 최대로 보유를 하고 있고, 네.
석유 같은 경우에도 셰일 혁명을 통해 가지고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 됐고, 네. 그럼 국방력만 우리가 좀 지켜낸다고 하면 이 패권을 지키는 데는 문제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패권을 지키는 거와 별개로 네. 나머지 사람이 너무 빨리 따라오면 문제가 되잖아요. 나머지 누가요? G2든 G3든 누구 다른 사람 다른 국가들이 예. 그 국가들이 못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미국이 시작하는 게 저는 리쇼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제부터 사실 제가 오늘 가져온 주제를 말씀드린 건데 지금 한 20분밖에 안 남았지만 리쇼링을 해야 지금까지는 전부 다 아웃소싱으로 줬던 거를 미국으로 가지고 와야 다른 나라들이 빨리 못 쫓아옵니다. 특히 중국. 그리고 공급망이 문제가 안 생깁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이 표를 한번 보시면 미국의 제조업은 90년도에는 몇 페이지죠? 지금 미국의 제조업이라고 3번. 3. 지금 표 한번 보시면요. 네네네. 오케이. 90년대에는 이게 미국 FDI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외국인들이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하는지에 대한 비율이거든요. 미국 국내 내에서. 예. 근데 1990년도만 해도 예. 거의 25% 정도가 미국 내에 공장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예. 근데 중국이 WTO를 가입하고 난 뒤부터 이게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다 해외로 나갔다는 거죠. 예. 미국에 공장을 안 짓고. 예.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 사람들의 인건비가 너무 올라갔고 중국의 인건비는 너무 낮았고 그랬죠. 중국은 내 말을 잘 듣고 싸게 잘 해주고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 20년 동안 쿵짝쿵짝 해서 그동안 해온 거예요. 네네. 뭐 미국 국채 발행하면 중국이 사주고 중국은 무역에서 돈 벌고 그 돈으로 국채 사고 이게 선순환이 났는데 네. 미국이 보니까 지금 연간 1조 달러 이상의 지금 무역 적자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지금 관로에 미국은 전 세계 FDI의 55%를 차지한다. 저 표현이 이게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직접 투자 형식으로 나간 게 다 합하면 55%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에서 FDI로 집계되는 것 중에 미국 돈이 55%다. 그러니까 미국이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조업 투자를 바깥으로 다 하고 있단 거예요. 안에서는 별로 안 하고. 그러니까 계속 무역 적자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무역 적자만 생기면 사실 상관없는데 미국은 달러 마음대로 풀어내면 되니까 이렇게 아웃소싱을 계속 주다 보니까 중국이 예를 들어서 나이키가 중국 공장에서 나이키 운동화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팔면은 그게 중국 수출 미국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역 적자로 잡히는 거예요. 네, 적자로 잡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경제학자들조차도 미국 무역 적자는 문제 안 된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트럼프나 해리스 특히나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는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적자가 생기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적자가 생기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계속 다른 나라에 흑자를 주니까 얘네들은 그 돈으로 기술 개발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잘 우리를 쫓아온다. 지금 우리를 뒤통수 치려고 한다는 걸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이 표는 이 파란색 그래프 있잖아요. 파란색 실선 있잖아요. M2분의 미국 GDP예요. M2분의 미국 GDP.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는 거면 통화량을 아무리 풀어도 미국 GDP로 올라오는 효과가 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회색 그래프가 결국은 US FDI 아웃플로우, 그러니까 해외로 지금 FDI 나간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국 내에서는 아무리 돈을 풀어도 GDP가 잘 안 올라온다는 겁니다. 원래 그 돈을 바깥으로 나가는 바람에 돈을 풀면 GDP가 올라와야 되는데 뭐 물론 돈을 푸는 것보다 통화 속도가 떨어지면 결국은 GDP가 안 생기는 게 일반적인데 자국의 제조업을 계속 건설을 안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돈을 풀어도 그게 GDP 효과로 잘 안 생긴다라는 거를 미국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다 해외로 주고 있고,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자기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뭐 꼬봉이었는데 이제 막 싸움을 좀 잘하는 것처럼 연습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리쇼링을 이제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 필두가 되는 게 반도체법, 칩스법, 인프라법을 필두로 AI 분야에부터 제조업을 공장을 엄청나게 짓겠다라는 게 미국의 처음에 시작이었고 그래서 저는 AI 분야의 새로운 산업 르네상스가 앞으로 올 걸로 보고 있고 이 표는
미국에서 지금 글로벌 제조, 그러니까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설 투자가 얼마만큼 일어나고 있는지를 편데요. 사실상 미국에는 건설 투자가 지금 2022년부터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건설 투자. 네, 건설 투자.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짓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지금 꼭 집 짓는 것뿐만이 집 아닌 짓는 거는 지금 거의 안 짓고 있어요. 거의 많이. 그래서 집 짓는까지 반영되면 엄청 커지겠죠. 근데 건설 투자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 네. 그게 지금 현재로서만 놓고 보면 대기업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도체법, 치스법, 인프라법을 필두로 해서 미국은 지금 계속 건설 투자 늘어나고 있다. 예.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의 리쇼어링은 시작이 되었고 여기서 절대 끝나지 않을 거라는 제가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 그래프는 앞으로는 계속 올라갈 걸 봅니다. 미국은 지금 글로벌 제조업 점유율, 미국 내에서 FDI 있잖아요. 15%까지 떨어졌던 거를 20%까지 끌어올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5%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연간 1조 달러 이상씩 이런 투자 쪽으로 돈을 정부에 지출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게 정부든 민간이든 돈을 이렇게 지출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들이 이쪽 투자 쪽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제조업 투자. 그동안은 미국은 다 IT, 서비스, 소비 이런 것만 하는 나라인 줄 우리는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동안 20년 동안. 예. 근데 1980년도 이전에는 미국 정부가 주도를 할 때는 미국은 제조업의 국가였어요. 제조업의 국가.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20년, 30년 동안 우리가 뭐 많이 살아봐서 40년 아니겠어요? 예. 1980년도부터 해가지고. 예. 그동안 봐왔던 거는 미국은 서비스만 하는 나라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유경제시장에만 무조건 그렇게 맡기는 자본주의 나라다. 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더 멀리 돌아보면 모든 국가가 산업을 일으키려고 할 때는 정부가 주도를 했고 계획적으로 돈이 그러니까 흘러갈 수 있는 구멍을 다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 돈은 이쪽으로 흘러가야 돼. 이 돈은 이쪽으로 흘러가야 돼. 그리고 제조업을 다시 미국은 육성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은 첨단 산업 정도 수준이지만 나머지 아웃소싱 해줬던 것들도 다 미국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사실 미국 제조업에 대해서 사람들 전혀 생각 안 하거든요. 미국 제조업 망했어. 근데 저는 제조업의 르네상스가 이제 미국은 올 거라 보고 있어요. 이게 완전 저는 뭐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뭐 얼마나 빠르게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금 AI 정도만 보고 있어서 그렇지. 근데 AI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공장 건설이 미국 내에서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될 수 있는 지금까지 못 됐던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의 인건비였는데 이게 AI가 장착이 된다고 하면 로봇이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미국 내에 공장 건설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건비 자체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야, 이거 환율 일단 떠오르는 제 일감은 환율 안 떨어지겠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미국의 경기가 엄청 세잖아요, 만약에. 예. 그럼 금리도 사실 그렇게 안 떨어져요.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그렇게 안 떨어집니다. 우리가 2022년에 봤던 9% 이런 건 하이퍼 인플레이션, 공급망 부족 때문이었고 사실상 저는 그때 한 4, 5%에서 물가 인플레이션이 끝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공급망이 문제 안 됐다고 하면. 그럼 결국은 3에서 5% 정도 인플레이션 우리는 앞으로 계속 봐야 되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미국 정부가 원하지 않을까? 미국 정부 부채가 지금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이 부채를 녹일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 싸움 시켜놓고 내가 이거를 계속 그냥 돈 빌려줘가지고 군수물자 해가지고 그거를 부채를 갚던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으로 그 부채를 녹이든지 그게 미국이 생각하는 두 가지 방식이에요. 절대 미국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만약에 세계 대전이 일어난다고 해도 미국이 중국과 1대1로 안 붙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를 써서 그 나라를 지원해주지 중국이랑 싸우라고. 아, 큰형님이 직접 손에 피 안 묻히고. 네. 뒤에서 후방으로 지원해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 보호무역을 하고 하면 이제 앞으로 전 세계는 이제 그동안은 평화의 시대라고 하면 저는 평화의 시대는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잘 살자. 그러니까 각자의 자기 나라들이 잘 살자고 각자 도생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편 가르기가 엄청나게 많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어요. 나는 중국 편, 나는 미국 편. 그 브릭스 이런 것도 참 중국으로 지금 편을 지금 먹는 거잖아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런 것들의 시대를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시대가 된다고 하면 결국 첫 번째로는 미국의 산업은 재성장할 거고, 미국의 산업이 재성장을 한다고 하면 미국의 GDP는 둔화될 가능성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인플레이션 2%, 뭐 연준이 목표하고 2% 인플레이션, 그냥 그건 목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치면 우리는 중금리, 중물가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쪽으로 돈을 넣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중금리, 중물가가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그게 뭐 지금 미국 장기채 사가지고 하는 거? 아니면 이머징 국가로 돈을 투자하는 거?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고요. 미국 주식이 제일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혹시나 우리가 현대차가 조지아니 뭐니 이런 데서 공장을 짓고 거기서 자동차를 생산해서 미국 현지나 네. 뭐 그쪽 아메리카 대륙의 뭐 주변 국가에 팔아요. 네. 이게 지금 우리한테 수출로 안 잡히죠? 수출로 잡히나? 그러니까 미국 현지에서 지어서 미국 현지에서. 그건 수출 안 잡히죠. 그거를 가서 그건 수출 안 잡히죠.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그거는 미국 내에서 공장 짓잖아요. 네. 그냥 정확한 건 아닌데 그냥 미국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에서 미국의 GDP를 끌어올려주는 나라. 우리 배터리 공장, 왜냐하면 배터리 회사들 미국 가서 배터리 만들어 갖고 팔면은 우리 현대차는 좋죠. 현대차는 좋고 네. 우리 배터리 기업들도 좋은데 네. 우리 수출로 안 잡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네. 그게 거기서 그러니까 매출이- 미국 사람들 다 쓰고 미국 사람들한테 다 월급 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채용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다 들어오라고 하는 게 미국 내에서 국내 총생산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미국은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 파이를. 굳이 기업 입장에서 그렇게 벌어들인 달러를 갖다가 한국에 갖고 들어와야 되나? 안 들어오죠. 갖고 그거. 들어와서 굳이 뭐 원화로 환전할 필요가 있나? 뭐 그건 기업만 다 아니면 알겠- 거기서 알겠지만 뭐 계속 뭐 투자를 하든 뭘 하든 뭐. 제 얘기는 지금 뭐냐 하면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무역 수지 개념, 경상 수지 개념하고도 약간 이게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싶은 게. 네. 아니 지금 제 일감으로 듣는 게 주식도 주식이지만 이러면 이게 환율이 내려갈 수가 없네.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에 네. 그 부총리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뉴욕 간담회에서 그랬잖아요. 뉴노멀이라고. 뉴노멀 1,400원. 그 이야기도 사실 거기 일환이라 보고 있고 이 표 하나만 좀 보여주면 네. 미국은 전 재산업화의 초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1960년에서 2000년까지는 미국 같은 경우에 제조업 투자율이 4% 수준이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봐왔던 이제 2000년에서 2020년 이때 거의 1%도 안 됐습니다. 제조업 쪽에 투자하는 비율이. 그런데 2019년부터 지금까지 4% 정도로 다시 올라왔어요. 과거 20년 우리가 봐왔던 이 20년 이때보다 지금 거의 10배 이상 올라왔다는 겁니다. 네. 그 전의 시기랑 지금 비슷한 수준으로. 그런데 미국은 2024에서 2050년까지 지금의 속도로 계속 투자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현재 지출하고 있는 세배 수준이 연평균 1조 달러 이상, 우리로 치면 거의 1300조예요. 네. 그거를 계속 자본의 지출을 할 거라고 지금 미국은 의지를 표명을 했고요. 미국이 뭐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네. 미국의 부채 비율 이런 거 다 높거든요. 근데 아까 예. 전에 그런 것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를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의 제조업은 원래는 그동안은 인건비가 가장 큰 리스크였는데 그 인건비를 AI 발전이 제조업 비용을 낮출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 예. 이 리쇼어링 정책은 결국은 현대차가 너 와가지고 너 하라 이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들도 하겠지만 다른 나라 그 기업들도 다 끌고 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니네 성장을 내가 다 가져가겠다. 싫으면 너 우리 편 아니야. 이런 방식으로 지금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니면 여기서 만들었다가는 또 관세 두드려 맞을 수도 있네. 그 관세는 무조건 하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여기나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하면 관세를 안 때릴 거거든요. 여기서 하면 관세를 때리고. 그래서 지금은 사이클이 과거에 그냥 우리가 봐왔던 사이클로 생각을 하면 좀 저는 안 될 거라 보고 있고, 저는 뭐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미국의 리쇼어링은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거는 미국이 패권을 잃을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은 리쇼어링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네.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미국은 부채가 높고 너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너는 패권을 뺏길 거야, 중국한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의 입장인 거고요. 네.
저는 미국의 패권이 뺏기지 않을 거라고 보는 입장이라고 하면 미국의 리쇼어링은 계속 할 거다. 밀어붙일 거다. 지금 정부 국채가 적자 국채가 많은 게 민간과 기업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더 떨어졌습니다. 예. 정부 부채만 많은 거예요. 예. 그러면 미국만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 미국 기업과 개인은 매우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 위기는 미국 정부에서 오는데 미국 정부는 지금 금 보유량과 원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확보를 했고 군사력도 AI로 지금 다 지금 체인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국방부에서 주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도해서. 네네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면 미국 지금 좀 빠지면 팔아야 되나? 이런 거 있잖아요. 좀 5% 빠지면 팔아야 되나? 그런 두려움 있잖아요. 미국 왜냐면 밸류에이션 높거든요. 지금 저도 밸류에이션 높다 생각합니다. 높죠. 근데 과거 20년을 놓고 밸류에이션 놓고 높죠. 그렇죠. 역사적으로 네. 봐도 평균. 예. 네. 네. 과거 20년을 데이터를 놓고 돌리니까 그런 거예요. 과거 20년의 데이터를 네. 놓고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하면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코로나 때 미국 GDP의 20%가 돈이 풀렸습니다. 어딘지도 몰라요. 뭐 영래포에 있는 거 그건 뭐 몇 조 달러 안 돼요. 미국 정부 그거 다 가져오려고 있어 지금. 그래서 그런 관점이라고 하면 미국은 절대 돈이 없는 게 아니고 그 돈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부족하면 사실상 돈 더 찍어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 미국의 의지를 좀 더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미국이 지금 리쇼어링을 포기한다 막 이래버리면 제가 생각하는 건 또 다르겠죠. 미국은 우리는 다 위아더 투게더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다르겠지만 미국은 리쇼어링을 시작을 했고 니어쇼어링 정도는 민주당은 할 수 있다. 대신 네. 트럼프는 예. 리쇼어링이다. 예. 그리고 보호무역은 시작됐다. 이런 관점에서는 절대로 중국 잘 되긴 안 됩니다. 미국이 금리가 높아야 중국이 못 갑니다. 아이러니하지만 미국이 금리를 떨어뜨리면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중국에 돈이 들어갑니다. 중국은 부양을 하지만 예, 미국이 높은 금리의 긴축을 유지하면 돈이 쉽게 안 들어가요. 그쪽으로 중국 쪽으로. 그러면 중국의 부양책이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이 중국 부양한다고 금리까지 떨어뜨려준다? 그러니까 제로 금리로 또 가준다? 그러면 이쪽이 더 살아나요. 미국보다. 아. 그런 관점이라고 하면 미국이 과연 중국 잘 되게 해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지금 시장을 좀 어떻게 좀 읽어볼지에 대한 판단이 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유동성은 또 9월, 10월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씀드렸던 유동성 전망의 근거를 한번 보시고 그 근거랑 반대로 갔다고 하면 본인의 투자 결정도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오늘 성 과장님의 메시지를 요약하자면은 미국이란 나라는 소위 말하는 민주당, 공화당 누가 어느 쪽이 집권을 하든 네.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지금 차근차근 뭔가 큰 그림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네. 좀처럼 패권을 잃기에는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이 오히려 패권을 강화하면 강화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다. 네. 돈들이 미국에서 잘 안 빠져나올 것 같다. 네. 이런 얘기고. 네. 그래서 과거 20년 정도의 어떤 그 통계치를 가지고 어떤 미국 자산시장의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면은 자꾸 높아 보이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네. 변동성이 오면은 그것을 갖다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 뷰로 보여지고. 네.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질문도 안 했지만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논리가 그럼 미국은 괜찮다. 네. 한국도 큰 걱정 없다는 아니죠. 아닐 수가 네. 있다. 네. 공감합니다. 왜냐? 지금 우리나라의 뉴스의 흐름, 아침 저녁으로 보는 뉴스의 흐름이나 뭘 볼 것 같으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아요. 하나 한국이 좋은 점은 뭔지 알아요? 예. 그러니까 내러티브긴 합니다. 내러티브? 네. 네. 그 프리드만이라고 프리드만. 2000년도에 100년 후라는 책을 썼어요. 그 사람이 지금 거의 예언이 다 맞고 있어요. 그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저기 밀턴 프리드만 말씀. 아니 밀턴 프리드만 말고. 그 프리드만 말고. 예, 조지 프리드만이라고 네이버 쳐보시면 나오거든요. 네.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게 근데 그 사람이 러시아 전쟁까지 다 맞췄어요. 네네.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미국은 일본을 통해서 네. 중국을 저지할 거다. 일본을 통해서 중국과 전쟁을 시켜서 중국에 지금 올라가는 거를 저지할 거다. 그러면서 중국을 깨부술 거다. 네. 근데 일본도
제국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얘들이 말을 지금은 듣는 것처럼 보여도 말을 평생 안 들을 거다. 일본은 통일 한국을 통해서 일본을 저지할 거라고. 그래서 2030년에는 일본이 중국을 저지하고 2040년에는 한국이 일본을 저지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요. 그거는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데 그 사람 예언이 다 맞는다고 하면. 조지 프리드만. 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